제가 그 공병 문제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설명드리면 그게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병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10가지 요인 중에 그 네 번째가 공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병이 들어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병에 의해서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맨날 커피나 뭐 음료나 이런 걸 다 마시잖아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공유가? 화면 공유가 잘 되다가 끊겼는데 네, 지금 잠깐만요. 프린트 화면으로 보이고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입니다. 네, 그 저희가 매일 무언가 마시고 있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있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공병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버려진 병이 그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유가요. 그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해마다 5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이 중 한 20만 톤 정도가 쓰레기와 함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두 다 재활용이 안 되고 매립되어지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활용이 돼도 다시 이걸 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잘 수거가 100%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로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재활용이라면 재활용품에 같이 이렇게 분리돼서 버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놀랄 부분이 뭐냐면요. 그 유리병이 분해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뭐 스티로폼 쓰면 안 된다. 뭐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최근에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 컵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텀블러도 많이 쓰게 되고 하는데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있으면 폐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일회용 컵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리병은요, 분해되는데 약 4천 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금 저희가 어디서 발견된 유리 조각이 있다면 그거는 벌써 100년 전일 거고 1000년 전일 거고 이미 분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거에서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어서요. 어, 소리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릴까 합니다. 대표님, 어, 엄태용 매니저님, 김두환 대표님께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 병들이 네, 같이 합니다. 네네. 네, 안 들렸나요? 네, 잠깐 들리지, 34번부터 들리고 있지 않았어서 1분 네, 정도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내 감사합니다. 공병들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서요. 공병의 규격을 동일하게 정한 거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마켓에서 어, 그 맥주나 소주를 구매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병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다른 병들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들이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미슬이라는 브랜드의 술을 먹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요, 처음처럼이라고 적혀 있는 병이 있고요. 처음처럼이라는 그 브랜드의 술을 먹었는데 하단에 좋은데이라고 적혀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병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수거가 됐을 때 그 병이 어,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회사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좋은 데이에서 갔다가 그 병에다가 내용물을 같이 넣어서 써도 되고 또 좋은 데이라는 회사가 참이슬이라는 병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게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맥주나 소주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 정도가 한 3회에서 5회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도 약 95%, 재사용률도 85%가 되는데 아마
공병에 보시면 공병 그 보조금이라 그래서 뭐 150원, 2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병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소주나 맥주병을 사면 소주나 맥주병의 내용물을 산 것이 그 병을까지 구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을 저희가 갖다 주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게 그 병을 제조한 제조사들이 우리 병을 돌려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병에 대한 그 병 비용을 제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공병들은 사실 이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 공병입니다. 수입 공병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참 이게 제가 질문도 하고 퀴즈도 하고 싶은데 수입 공병 같은 경우가 왜 안 되냐면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거를 뭐 강의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퀴즈들을 많이 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시 담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양주병이나 와인병들은요, 현지 나라의 현지 와이너리나 현지 양조장에서 제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그 병을 제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 병을 다시 회수를 한다 그래도 다시 거기에 내용물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첫 번째 말했던 그 맥주병이나 국내 소주병들은 비용을 지불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서 그 공병 회수 자금을 돌려받고 또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병 같은 걸 모으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모아다가 뭐 자기네들도 비용들을 쓰시고 아니면 제출도 하시고 하시는데 수입 공병은 사실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 저희가 그 뭐 쓰레기 형태로 또는 그 재활용 형태로 버렸을 때가 아닌 이후에는 그걸 모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회수도 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수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내용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폐기되거나 아니면 일부 녹여가지고 쓰기는 합니다. 일부 녹여갖고 뭐 건축자재나 이런 데로 쓰긴 하는데요. 보통 병들이 유색병들이 많기 때문에 녹여가지고 실제로 깨끗한 병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아니면 묻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저희가 이런 병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병들을 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덜 묻히게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덜 버리게 하는 요소를 만들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이 병들 갖고 업사이클을 해보자. 업사이클을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커팅을 하고 그 커팅을 한 것에 단순히 커팅을 해서 업사이클만 하면 사람들이 사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에다가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메시지를 좀 담아보자. 그게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 수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패키지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사람들에게 수익 공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환경의 스토리 또는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고자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거를 하죠. 제가 그 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수거를 하는데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수입 공병을 이제 그 위스키병이나 양주병을 집에서 이제 드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분리수거 때 병에 같이 놓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서 보면요. 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사이클을 하려면 깨져 있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완전체 병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버릴 때 이렇게 조심히 놓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반 분들이 버리는 병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술을 판매하는 업장이라던가 아니면 대량으로 판매하는 마트 같은 곳에서 저희가 병을 가져오게 됐었는데 그렇게 병을 처음에 수거한 다음에 라벨이라는 걸 제거를 합니다. 라벨을 제거를 한 다음에요. 그 라벨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가 프랜차이즈 또는 아니면 그 유명 브랜드의 병들은요 기계로 스티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예를 들어서 본드칠이나 아니면 접착제 칠을 하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근데 와인병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의 해외 와이너리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접착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파 책촉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라벨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이나 캔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라운딩을 잘라야겠죠. 그래서 컵을 자르게 되고 그다음 립이라 그래서 그 입이 닿는 부분을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손바 세척을 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다시 그 음용으로 하는 컵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시면 열 처리라는 걸 합니다. 열 처리를 왜 하냐면요. 이게 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완전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 커팅을 하게 되면요. 커팅한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유리판 같은 게 있을 때 끝에 부분을 살짝 톡 치면 끝에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서 끝에 부분이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책상 같은 데 유리를 깔다 보면 가운데 부분이 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얘기는 그 유리가 그러니까 그 맞닿는 그러니까 공기와 맞닿거나 그 상황에 맞닿는 끝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600도씨 가마에 넣어서요. 되게 선행 작업이라서 굉장히 천천히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장간에서 그뭐 칼이나 뭐 망치 등을 만들 때 이렇게 담금질이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치잖아요. 그것처럼 어 저희가 끝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해진 부분들을 650도씨에 만약에 이 병이 녹는다면 한 600도씨까지 가열을 해서 다시 서서히 녹여서 그 분자 구조를 균일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들은요. 뜨거운 물을 넣어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본적으로 와인병이나 위스키병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맥주병이나 소주병보다 좀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해외 수출이나 해외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만들고 안에 내용물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지 만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금의 일부를 환경단체와 같이 캠페인을 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네, 잠시만요. 지금 안 넘어가요. 지금 화면 안 나오죠? 잠깐만요. 지금 환경 수업, 방과후 수업으로 확장 기획 중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이 나오면 안 돼서요. 잠깐만요. 네, 여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화면 잠깐만 공유 중지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 와이파이가 엄청 잘 터지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괜찮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PPT를 켜놨었는데 PDF로 바꿀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파워포인트를 바꿨어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컵 보시면요. 어, 이게 그 그랜리벳하고 발렌타인이라는 양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해당 위스키병으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그 얼룩말 해마라던가 아니면 황제 펭귄이라던가 거대 속적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그 동물들을 해당 동물들을 그리는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 작가님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희가 그 캠페인을 할 때는요. 왼쪽 보면 그 노란색 포스터가 보이시죠? 포스터 같은 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터가 사실 캠페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그의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하나의 포스터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포스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저희 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컵 형태로 그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주 구상나무 살리기라는 캠페인인데 이거는 이제 녹색연합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 구상나무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 구상나무가 어떤 특정 나무의 이름입니다. 아마 지금 포스터에서 보셔서 뭐 세이브 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트리가요. 한국에서 처음 나온 구상나무입니다.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네덜란드 탐험가가 어, 제주도에 이제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구상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나무가 되게 예쁘고, 이게 하나의 사철나무죠. 그러니까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 나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죠. 저희는 구상나무라고 표기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름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의 구상나무입니다. 이게 제주의 1300고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구상나무는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가 타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구상나무를 살리자는 캠페인의 의미로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저희 컵에 구상나무를 또 담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판매를 하고 국내에서도 판매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슬라이스가 깨지죠. 잠깐. 이거 계속 왜 그러지? 이게 아마 공유되면서 깨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붙였습니다. PDF 화면으로 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온난화 식물이라 그래서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근데 4월 5일 날 식목일이 어, 기존의 온도보다 한 6도에서 7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식목일 나무는 선선한 한 16도에서 13도 사이 그 정도에서 나무 떡잎이 잘 자라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20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떡잎이 안 올라오고 썩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환경단체나 아니면 뭐 환경운동가들이 식무기를 조금 앞당겨야 된다. 3월 말이나 3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요. 사실 그때 나무를 심는 단체들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온난화 식무기를 좀 알리고자 캠페인을 했고요. 뭐 그 밖에도 한국형 돌고래를 살리자, 뭐 상갱이 살리기. 이 상갱이 살리기 같은 캠페인을 저희가 컵이랑 했을 때는요. 어떤 또 재미난 일화가 있었냐면 옆에 보이시죠? 일반 돌고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율이 좀 비슷하다 보면 한국형 돌고래는요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데 상갱이들이 이제 뭐 그 한강에 이제 그 뭐야 서해 쪽에서 많이 존재를 하는데 한강에 이제 들어왔다가 밀물 썰물 때 못 나가고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 밑에 남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또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갱이가 먼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면 대부분 이제 아이를 가지고 계신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를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사가셨는데 처음에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컴플레인이죠. 왜냐면 엄마가 불을 붙였더니 엄마가 상갱이를 죽였다고. 예,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빨리 다시 하나 더 보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판매를 할 때 가급적 불을 붙이지 마라. 불을 붙이는 순간 상갱이가 죽는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불이 하나의 지구 온난화였고요. 불을 붙이는 순간 상갱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희 컵에 같이 넣었던 거였습니다. 또뭐 제로웨이스트 비건이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비건 제품 쓰자, 예, 쓰레기를 줄이자 이거였고, 오른쪽에 이제 지구야 사랑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지구라는 키워드를 쳐서 작가들을 보면요, 한 국내에서 한 4, 50명 작가들이 지구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많이 그리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자, 뭐 캠페인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6월 달이 이제 지구의 날이라 그래갖고요. 그 환경 그 단체들이 정한 그 하나의 그 무슨 달, 무슨 달 이런 것처럼 정해진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을 기점으로 서울 환경연합이랑 같이 해서요. 12명의 일러스트 작가들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 12개의 작가들이 지구가 있는 그림을 안에 넣어서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고요. 그다음 개구리 사다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 벼나 그 농촌에 이런 데 가면요. 벼나 이런 걸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물을 지나가는 수로가 있죠. 그 수로가 이렇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깊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수로가 넘치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넘어와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좀 깊게 파놓는데 개구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깊게 파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면요. 그 새끼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깊게 파져 있는 도랑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논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거길 넘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넘어와서 해충도 잡아먹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로운 영향들도 많이 해서 공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개구리 소리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도랑을 못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 도랑 안에서 다 폐사해 버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안에서 썩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 파리도 생기고 뭐 모기도 생기고 이런 오히려 해충들이 생겨서 오히려 농사를 하는데 더 불편한 요소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단체들이요 그 개구리들이 넘어오라고요 그 도랑에다가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얘기 아마 잘 못 들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다리를 같이 설치하고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와인병, 화이트 와인과 어떻게 보면 레드 와인병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옆에 보시면 에너지 하나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우리 아마 그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1시간 동안 우리 불을 끄는 날, 예, 그거를 저희가 전구를 뒤집어서 이 날은 불을 끕시다라는 캠페인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 병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환경 수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을 해서요. 사람들이 보다 이 수익 공병에 대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최근에는 이제 호텔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 예, 호텔 방 하나가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 숙소에 묵으면 호텔 안에 이제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메시지들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저희 병을 하나 주는 그, 그 형태로, 그다음 이제 카페에서 그 한라봉 에이드를 두 잔 주는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사실 이 캠페인은 저희가 잘 될지 안 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3개월치 방이 다 팔리는 효과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연예인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환경 챌린지로서 그림을 그리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약 60분 정도가 도와줬고요. 올해도 저희가 2024년에도 한 100분 정도 릴레이 형태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제품을 아마 보셨다면 현대백화점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 판매 저희 파트너여서 그 환경부랑 같이 그랜프렌즈라는 관으로 많이 판매를 했고요. 또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와대에도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포지 그 환경 그 정상회의 때 전시가 돼서 알려주는 기회가 있었고 그 밖에도 뭐 중앙일보와 콜라보 여러분 뭐 헤이뉴스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SNS 많이 보죠. 헤이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그 에디션을 만들어 갔고요. 그 에디션에 선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에비앙 아시죠? 에비앙도 저희가 이제 저희 컵에다가 에비앙을 새겨서 그 화분을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뭐 공식몰,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최근에 이제 뭐 JTBC나 KBS, 뭐 MBC 이런 데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마트랑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건 뭐 매출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가장 큰 요인들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수익 공병에 대한 문제점을. 그래서 이 수익 공병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는 재활용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 또 이 환경 오염이라는 게 꼭 이 수익 공병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요소들 때문에 어떤 형태로 더더욱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알리는 게 저희한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수익 공병을 갖고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만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어, 다행히도 그래도 고맙게도 저희가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집에서 드시는 수익 공병 또는 그러니까 양주병이나 뭐 와인병들을 저희 사무실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진짜 한 병을 갖다 주시려고 그때 저희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원,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한 병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막 그런 음료수도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뭐 길거리에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을 되게 보존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살만한 나라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세상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갖고 더 이거를 좀 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알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다 약간 판매하고 어떻게 하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리는 형태의 약간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뭐 와인을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양주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드시면서 이게 참 그냥 버려질 수도 있구나. 이게 참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하시면서
드시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답게 지구를 지켜가시면서 사업을 꾸려가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잘 소개해 주신 김도환 대표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요. 두 번째 세미나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교육 전에 그 세미나에 오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지? 하고 찾을 때, 어머, 우리 발트글라스랑 휘카페랑 같이 콜라보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세미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에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역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창업 및 성장 이야기 전달해 주실 휘카페의 권호진 이사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진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잘 안 뜨네요. 어, 네, 잠시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료 보이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앞단에 소속되어 있는 휘카페 이사 권호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지역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창업 및 성장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발표 내용에 앞서서 간단한 어떤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될 건지 그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휘카페가 왜 창업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휘카페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휘카페의 단계별 성장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카페의 시작점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여서 국가의 지원 없이 평범한 청년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패자의 위치에 놓이는 현실이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인구의 12에서 14%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달리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최근에 발의되었습니다. 휘카페가 왜 창업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계선 지능 청년 부모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자주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부모 자주 모임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모여서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이성교육, 경제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부모 자주 모임에서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어떤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주 모임을 청년숲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복지관과 저희 청년소협동조합의 니즈가 맞아서 청년 2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업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인쇄, 디자인, 디저트 와플,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등 총 4개 직무를 선정해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직업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6개월 정도 직업 훈련 후 강사분들의 평가 결과 교육생들 중 일부는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꽤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을 마치고 심화 과정으로 3개월 정도 해당 업체 인턴십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훈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명의 취업 성공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가 제게 시사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후 청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종의 창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카페 사업이 레도션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직업 교육 후에 강사들의 전체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커피 바리스타 직군이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강사들의 평가 결과랑 똑같이 커피 바리스타 직군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여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존 카페와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휘카페가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서울시립대 캠퍼스 사업단과 그리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숲 협동조합은 휘카페 당사자 청년과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 당시 휘카페 16% 제공했고 창업 자본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리고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저희 카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사업단의 경우는 청년업 플랫폼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 언론 매체 홍보라든지 전문 분야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컨설팅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휘카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카페는 덴마크 휘게와 카페의 합성어로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느린 학습자 청년들의 빛나는 오늘을 응원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휘카페의 경영 이념은 경제성 지능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카페를 지향한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념을 저희들이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 지능 청년 바리스타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는 카페. 그리고 카페 운영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전개,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투명한 경영, 그리고 끝으로 카페 내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커피바 우유팩 재활용 시스템으로 올리는, 그래서 친환경을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카페,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정해서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페 운영을 하면서 기대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자립 일터를 제공한다라는 거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 운영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 그리고 청년들 간의 상호 업무 처리 활성화로 사회성 향상을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서비스를 통한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어떤 편견을 해소하는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끝으로 휘카페의 성공은 지역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전국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창업에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전문 카페로서 오프라인 커피 매장, 그리고 드립백 커피 제조 판매, 수제 쿠키 제조 판매, 그리고 기타 사업.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제 쿠키와 드립백 사업입니다.
지난 1년 3개월 정도 휘카페가 수행한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운영체 투자되는 오프라인 커피 전문점 운영입니다. 1호점, 그리고 2호점, 3호점은 내년 희경동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호점은 실대학교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이외에 드립백 커피나 또는 쿠키 제조, 기타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호점은 서울시립대 내 중앙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영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립백 커피 제조 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체 로고가 적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페셜 드립백 커피라고 해서 주문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그런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저희 그 휘카페 로고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청, 세 번째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사업단,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기금에서 제안했던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립백을 생산해서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휘카페는 또 다양한 쿠키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르벤 쿠키, 초코 쿠키, 미니 버터 쿠키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굿즈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체 디자인이 적용된 그 음료컵을 출시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친환경 리트컵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리트컵 터블백 행사를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으로 저희가 케이터링 및 이동식 카페, 공공기관이나 단체 세미나가 있거나 또는 지역 내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볼 때는 한 10회 정도의 아마 실적을 내는 것 같고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축제라든지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세종대학교에 있었던 서울시 캠퍼스타운 성과 발표회,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축제, 동대문구청 복지박람회 등등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 아동 및 특수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카페 체험 코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바리스타 현장 실습장으로 커피랩이라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 과정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휘카페는 경쟁력 확보 및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주변 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 사례 1은 SI 아카데미 경계선 지능 청년 직무 바리스타 교육 과정으로 커피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력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뷔카페 지점 확대에 따른 커피 바리스타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사업단, 그리고 휘카페,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 위탁 교육 기관으로는 커피 가브먼트 지역에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저희가 올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21명이 취득을 했고요. 이 중 3명이 저희 휘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협력 사례 2는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으로 휘카페의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교육을 동대문 구청에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참여 기간은 교육 내용은 커피 원두 로스팅과 그리고 드립백 제조, 그리고 커피 드립백 디자인, 플랫폼 만드는 이 3가지 과정이었는데요. 참여 기간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대문구청,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사업단, 휘카페. 그리고 교육 진행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시면 첫 번째는 커피 드립백 디자인 플랫폼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립백 커피 제조 방법을 저희가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스페셜 드립백 주문 생산을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업 콘텐츠 마켓 협력 사례 세 번째 경우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휘카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휘카페, 그리고 세클맘, 지원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사업단, 서울공동모금회 전농일동주민센터. 청년업 콘텐츠 마켓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휘카페 주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지역 주민 대상 친환경 교육 및 체험을 통해서 친환경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제 전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윗카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성장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24년 올해는 1호점, 2호점 BP 달성이 저희가 이제 목표고요. 내년은 3호점 개점과 B2B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지금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증 기업을 통해서 공익 가치 실현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저희 윗카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호진 이사님. 의미 있는 일들을 가치롭게 해주시고 계시는 사업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발트글라스와 함께 친환경과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콜라보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혹시 hygafe.com 들어가면 이사님 네네. 컵북 구매 가능한가요? 원두백? 네네. 저희들 그 인스타에서는 저희 제품들을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광고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직접 이제 연락을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재고가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만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번 어떤 선물들을 하면 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의미 있고 값진 선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여쭈었는데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 하나들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들을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세 번째 세미나 주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진 이사님 잘 공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명지전문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가상현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다 VR 보드게임 테이블 파티를 소개해 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다이브XR의 유성모 이사님이셔서요. 유성모 이사님께 VR 보드게임 테이블 파티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 소개 부탁드리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모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들의 그 창업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창공시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받고 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이런 실감형 서비스를 하면서 2017년도부터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교육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창업 이야기를 또 공유하는 건 또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이제 선배 대표님들이 이렇게 강연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이야기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현실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상현실 보드게임인 테이블 파티를 서비스하고 있는 다이브 XR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기술의 주가 되는 주요 서비스 기술이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실감형 기술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인지재활 치료 콘텐츠들이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통해서 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AR 증강현실을 사용한 멀티플레이 AR 스포츠 게임이나 또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디지털 재활에 관련되어 있는 인지재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좀 사용자들이나 혹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의사들, 이런 관리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키워드가 좀 이슈화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또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그 게임 엔진이라는 그런 상용 엔진을 쓴 지도 꽤 경력이 되었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감각이 있다는 팀으로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이 콘텐츠가 꽤 많은 사용자들한테 인기를 받아서 인기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주요 서비스는 가상현실 안에서 보드게임을 즐기고 또 보드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이 테이블 파티라는 컨텐츠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왜 가상현실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창업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어디를 가든 사실 가상현실 사업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상현실을 처음 선택하고 사업으로 하게 된 건, 저희 초기 멤버들이 다 컴퓨터 공학 출신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지금 저희가 있는 명지전문대학 캠퍼스 타운에 저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초기 멤버들은 다 명지전문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청년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같이 게임을 좀 제작해보자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저희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할 때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등장하고 시장이 생기면서 좀 게임 산업에선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이 뭔가 좀 기존의 게임들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탈출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많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로 이렇게 접하는 이미지들만 봐도 기존에 뭔가 모니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을 하던 그런 게이머들의 모습에서 뭔가 조금 여가 활동을, 익사이팅한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뭔가 좀 시민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뭔가 좀 어, 새로운 게임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게임 시장이 워낙 절대 강자들이라고 하는 기존에 좀 거대한 기업과 거대한 플랫폼들이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강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혹시 내가 또 킬러 콘텐츠, 내가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시장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처음에 기대했던 가상현실 컨텐츠, 게임을 하는 컨텐츠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뭔가, 진짜 내가 HMD라는 VR HMD를 착용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새로운 가상세계에서 나의 가상 아바타, 혹은 내가 직접 그 가상세계에 뛰어들어서,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수많은 이런 가상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데모, 플레이 내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현실은 좀 잔혹하다였습니다. 저희가 가상현실을 체험도 많이 시켜보고, 가상현실 컨텐츠도 제작을 해보면서 직접 체험도 해보긴 하지만, 어, 이제 가상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많이 다르고, 가상현실을 꿈꿨던 그런 컨텐츠들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미지들을 보면 상당히 유쾌하게 체험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가상현실 실제로 체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어하고 유쾌하게 그 시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이들 이제는 좀 대중적인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랑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디지털 세계에 저희가 사람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체험을 대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의 주요 원리는 HMD라는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그 디스플레이가 비춰주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좀 체험을 하면서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는 이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복잡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기술이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없이 그냥 HMD를 착용만 하면 바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어,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가공해서 마치 내가 3D 환경에서 입체적으로 무언가 실제 현실을 바라보듯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HMD라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좀 가까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깊이감 있게 화면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움직이거나 회전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동기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의 움직임이나 회전이 모두 다 동기화되는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재 기술적인 환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상현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이랬습니다. 되게 옛날 자료를 제가 찾느라 좀 힘들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밖에 없었고요. 뭔가 좀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HMD를 착용해서 뭔가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을 듣고 있고, 또는 뭔가 좀 저희가 업무를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가상에 이렇게 대체된다거나, 뭐 의료 계열에서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뭔가 좀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치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대체한다거나, 혹은 뭐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가상현실로 좀 더 실감나게 보거나 뭐 VR로 여행을 떠난 거 이런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좀 게임 콘텐츠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들은 가상현실 기술의 좀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너무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나 기술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되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런 가상현실 관련 기업들이 좀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했던 가상현실 콘텐츠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트래킹 없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모든 신체 움직임이나 사용자가 좀 바라보고 있는 실제 환경들과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고 초기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사용하던 모바일 VR 기기, 뭐 모바일 VR HMD라고 저희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의 기어 VR 이런 기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기기에서 이제 독립형으로 모바일 스마트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게 되고 또 PC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고성능의 가상현실 기기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트래킹 환경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실제 움직임이 가상에도 그대로 동기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구축하게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들도 가상현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관련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은 다 기업이다 보니까 가상현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가상현실 산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산업에 어느 정도의 돈이 시장의 돈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초기의 가상현실 시장은 사실 대중화될 수 없는 좀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꿈꿨던 콘텐츠들이 없었고, 대부분이 좀 라이트한 콘텐츠들만 있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좀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기술이 발전되는 시기에는 그 기술 자체가 최초로 만들어진 기술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 좀 많이 다른 콘텐츠를 체험하는 것보다 좀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PC와 연결을 해서 고성능의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콘텐츠들을 체험할 때는 보통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PC와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HMD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어떤 하드웨어사의 HMD P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조금 변동되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상현실 PC 게임을 즐기려면 평균적으로는 거의 300만 원 가량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기 위한 이 하드웨어의 가격 안정화가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B2C 시장보다는 B2B 이런 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좀 게임 콘텐츠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네, 너무나 유명한 가상현실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킬러 콘텐츠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이제 가상현실 게임 시장이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산업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걸 위해 메타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에서 인수하면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메타 퀘스트라는 이 HMD가 만들어지게 되고, 퀘스트 1 때부터 시장에서 PC 기반의 기존의 고성능 HMD들을 조금씩 대체해 나가면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만들게 되었고, 퀘스트 2가 나오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점유하게 되었냐? 사실 가격의 변동이 많이 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최초의 이제 투자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데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가격의 안정화가 된다면 가상현실 대중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메타에서는 이 퀘스트 2, 퀘스트 현재 3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기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좀 마진을 많이 낮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용자들한테 빨리 대중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콘텐츠 기업들도 꽤 많은 산업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메타퀘스트 3가 나오면서 비단 VR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상현실로 제작했던 콘텐츠들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증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VR 시장은 꼭 VR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혼합 현실까지도 가상현실과 이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 항상 제가 이제 저희 제품 소개할 때도 가상현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는 이 테이블 파티라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 테이블 파티가 테이블에서 하는 파티라고 해서 보드 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파티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저희의 컨텐츠는 이제 가상에서 보드 게임을 즐기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현실에서 즐기던 보드게임을 가상에서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꼭 가상현실에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PC나 모바일 같은 게임들은 어떤 게임을 하든 대부분 입력 장치가 키보드나 뭐 마우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도 하고 본인의 뭔가 카드나 주사위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기존의 보드게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현실처럼 혹은 또 현실보다 더 확장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좀 여러 명이 만나서 보드게임을 즐기고 또 본인만의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하면서 콘텐츠를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콘텐츠이자 플랫폼으로 현재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네 저희 콘텐츠 영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가상현실 HMD를 착용하고 사용자끼리 만나서 보드게임도 즐기고 캐주얼한 게임도 즐기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듯이 가상에서 글로벌 사용자들이랑 친구가 돼서 보드게임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런 효과들이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런 경험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시스템 안에는 이제 가상현실에 좀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튜토리얼부터 또 자신의 뭔가 부캐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 그리고 어, 게임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3종의 보드게임을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퍼블릭 도메인에 뭔가 좀 대중적으로 사용자들이 룰을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메타 퀘스트에 현재 출시를 해서 올해 3월에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가상현실 플랫폼들에서 제의가 와서 좀 좋은 조건으로 또 해외 뭐 중국이나 또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 출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하거나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뭐 대학 그런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B2B 콘텐츠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가상현실 콘텐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을 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제품을 좀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보드게임 플랫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뭐 IP 기반의 콘텐츠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태블 파티를 콘텐츠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또한 이런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기술이나 또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경제 시스템을 현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보드게임을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드게임을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보드게임의 기업 IP 기반의 보드게임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가상현실 콘텐츠 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면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보드게임 기업과 MOU를 맺고 IP 계약을 통해서 몇 가지의 IP 제품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독일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독일의 슈피엘이라는 전시회가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IP 계약을 한 기업과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 보드게임과 가상현실 보드게임을 같이 들고 가서 전시를 함께 진행을 했었고 어 기대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그런 그 해외에 있는 보드게임 뭐 시장 내 주요 국가라고 하는 그런 보드게임 기업들과 작가들과 또 추가적인 IP 계약과 MOU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이제 사용자들의 가상현실 제품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보드게임 기업의 IP를 기반으로 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서 플랫폼으로 현재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여기까지 저희 제품에 대한 창업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이브 XR에 이런 콘텐츠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또 세미나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세미나 또 잘 준비해서 소개해 주신 유성모 이사님께 감사하다 인사드리면서요.
마지막 세미나의 주제인 한성대학교 캠퍼스의 주식회사 맨디의 정인준 대표님이 준비하신 고객과 시장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까 하는데요. 맨디의 정인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한성대 캠퍼스타운에 이제 그 수리수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맨디 서비스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인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지금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저희 맨디 소개부터 하면서 맨디를 창업하는 과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시장을 어떻게 찾아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우리 맨디 네, 정인준 네, 네.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혹시 이전에 궁금하셨던 것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계신 대표님들께 혹시 질문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어, 세미나 진행해 주신 대표님들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네, 화면이 잠시만요. 공유되고 있고요. 지금은 줌 화면이 보이고 네, 네, 있다 네. 보니, 네네, 어, 저희가 띄워놨었는데, 요게, 네네.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와서. 네. 네, 보이시나요? 지금은 줌 화면이라고 해서 아, 인터넷, 이게 안 보이시면, 잠시만요. 다시 세로 공유 아마 눌리시면 화면 키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이시나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줌 회의가 안 보입니까? 라는 줌 인터페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유를 좀 해서, 여기구나.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아이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의류, 신발, 가방 전문 수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수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선 시장이 크게 양극화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선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명품 중심의 이제 고가 수선 시장이 있고, 그리고 거리에 이제 누구나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로드샵 중심의
의류, 단순 수선 시장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수선 시장이 있지, 그 가운데는 사실 뭐 신발, 운동화, 백팩, 다른 제품들도 수리 수선을 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 수선 시장이 굉장히 작은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못 찾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맨디는 이 시장이 과연 이 가운데 있는 시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요 시장을 찾아내는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좌우충우돌 하면서 찾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저희 맨디 런칭 초기에는 20, 30대 여성, 그다음에 의류 수선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런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맨디를 서비스를 찾으시고 수리 수선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20, 30대 여성이 아니고 오히려 40대 남성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셨고, 그 중에서도 운동화, 백팩, 이 수리수선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40대 남성들의 수요가 가장 높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최근 6개월간 맨디 블로그를 다녀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나온 그 그래프입니다. 맨디 블로그가 중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수리수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자신의 제품 수선 서비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남성이 가장 높은 이런 성별, 연령별 분포도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저희가 한 6개월간 맨디 수선 품목 관련해서 매출 기준으로 본 그래프인데, 운동화 40%, 백팩이 30%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운동화라던가 백팩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제품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수선할 때가 잘 없는 거예요. 의료 수선 같은 경우에는 뭐 로드샵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운동화, 백팩 이 중심은 정말 할 데가 없다는 거를 그걸 고객분들에서 느끼시고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40대 남성 운동화 백팩을 중심으로 해서 피버팅해서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모바일로 상담 주문하고, 그다음에 의류 신발 가방을 한 번에 문 앞에 그냥 두시면은 저희하고 이제 연계된 택배사, 지금은 CJ 대한통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택배사 수거 배송서 시스템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검증된 장인께서 직접 작업을 하셔서 다시 문 앞으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오프라인 수선업체의 장점을 이제 결합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서비스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 아닌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인데요. 엔드-투-엔드 서비스라는 거는 상담에서부터 AS까지 전체를 저희가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 서비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제 품질인데, 자신이 애정하는 고객분들께서 자신이 애정하는 제품은 그 컨택 포인트가 두세 군데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오로지 원 포인트 상담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상담, 뭐 주문, 수거, 검진, 수선 작업, 포장, 배송, AS까지 전부 다 저희는 맨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서비스, 수선 서비스의 이제 종류입니다. 이제 운동화라던가 백팩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화,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키니 수선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비키니, 모노키니. 이게 이제 보통 여성분들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아무래도 이제 위에는 상의는 맞는데 하의가 안 맞는 경우, 하의는 맞는데 상의가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 수영복 수선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겨울에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드화가 이제 수선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캐디백, 이제 골프백 같은 게 이제 그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 수선 서비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랑을 좀 한다면 이제 제세동기 가방을 이제 수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 분들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위급하게 이제 급하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가방에 금방 손상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제세동기 가방 같은 경우에 제세동기 제품에 맞춰가지고 나온 가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수선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의 이제 시장과 고객을 찾아내고 시장을 찾아내는 건데 저희가 95%가 이제 B2C 사업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아무래도 B2C 사업 그 다음 단계는 이제 B2B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B2B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저희 쪽의 맨디에다가 수리 수선 서비스를 맡기실 때 제품을 보니 한 70%, 80%는 해외 제품인 거더라고요. 그 7, 80%의 해외 제품이 왜 그런가를 보니 이 가운데에 보시다시피 어, 고객분들이 해외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 직구로 구매하는 방법하고 또는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AS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맨디가 AS를 제공을 하면서 어, 이 서비스를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그다음에 그다음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B2B로 해서 이제 브랜드 제조사 그다음에 브랜드 유통사와 협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맨디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의 한 3%는 해외 거주 고객분이세요. 해외에는 해외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어, 그 수선을 맡기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거나 아니면 수선 퀄리티,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꼭 한국에서 수선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맨디하고 충분하게 이제 모바일 상담을 진행해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출국하실 때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선 시장이라는 게 다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파급력이 있고 이 수선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700여 개의 수선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나의 제품이 수리 수선이 되는가. 그런 수선 사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수선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시고. 그래서 저희 맨디에서는 2년간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다양한 제품,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해서 수선 사례를 지금 블로그에 이제 수선 사례를 올리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들어오고 있고 저희 맨디를 이용해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희 맨디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게 단순하게 그 이렇게 하면은 고객분들이 올 거다.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저희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고객분들이 어떤 거를 요청을 하시고 그런 걸 끊임없이 이제 검증해 왔어요. 그 검증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맨디 최근 6개월 맨디 이용 고객 830명을 대상으로 해서 96분께서 응답을 해주신 그 결과치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6개월 이 자료는 맨디를 이미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번 패션 제품을 이제 수선하거나 버린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던 거는 애착 가는 제품이었어요. 가격이 높은 것도 굉장히 높았어요. 40%로 높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애착 가는 제품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제품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현재 수선을 맡길 제품이 있으신가요? 맨디를 이미 이용을 하셨던 분들한테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디 한 60%에 가까우신 분들이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거의 한국 분들의 한 70%는 언제든지 언제나 이제 수선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었던 게 4번. 평소에 수선을 맡길 때 본인이 직접 맡기는 편인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 맡겨주는 편인가 했을 때 놀랍게도 80% 이상의 되시는 분들이 매번 자기 자신이 번거롭더라도 직접 맡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15.8% 직접 맡길 때도 있고 누군가 대신 맡겨주는 때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는데 이 경우는 고객분 본인이 직접 다 모든 걸 다 알아보고 가격, 작업 방향, 어, 수선, 퀄리티를 다 알아보고 마지막에 맡길 때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맡길 때만 그 가족분들에게 대신 맡긴다. 그런 대답이었거든요. 결국 이 수선 시장이라는 거는 96%, 97%에 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가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번 수선업체 결정 요인이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가격, 품질, 소요기간, AS 등을 순위로 1, 2, 3, 4순위로 매겨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고객분들에서 품질에 대해서는 이 96분이 응답을 주신 분 중에 품질이 3순위가 되거나 4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품질, 무조건 1순위 또는 2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얼마나 고객분들이 품질을 중요시하는지 이 수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게 됐고 그렇다면 이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선의 이제 품질 수준이 있을 텐데요. 이 품질 수선을 6번에 보시면은 한 약 75%에 달하는 분께서 완전 복원까지는 아니지만 수선한 티가 많이 나지 않고 기능을 완전히 복원하는 수준, 기능을 완전하게 복원하는 수준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맨디는 기능을 얼마만큼 잘 복원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수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수선 가격에 대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인가 했을 때 제품 구매가의 20%까지는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우리가 사실 이 수선이라는 거는 수리수선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리수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특히 고객을 이해하는 데는 더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접촉했던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크린토피어였어요.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인데 크린토피아와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크린토피아도 수리수선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은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린토피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시장, 어느 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뭐 30일이라도 2달이라도 3달이라도 아주 작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직접 돌려보면서 그 시장을 파악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그 시장과 고객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 저희가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이게 공유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안 돼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고객의 페르소나, 고객 여정지도, 그리고, 그런 가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시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도 하고, 이제 돌려보실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직접 찾아가서 직접 돌려보고 직접 시장을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한 15일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 서비스나 내 제품을 내가 모르는 단 한 사람한테 팔 수 있다면 2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12시도 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서베이의 문항들이 저렇게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었구나. 그러다 보면 전에 없던 시장들을 또 발견하는 눈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관점들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고객과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볼 수 있는지 잘 소개해 주신 주식회사 맨디의 정인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줌 채팅창과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제가 지금 마무리 만족도 조사를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27일 세미나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달 남았네요. 2023년도에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24년도도 또 잘 도약하시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 소중한 의견 잘 담아 내년도에 사업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대표님 좋은 세미나의 주제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미나 링크 그 만족도 조사 링크 끄면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은요. 줌 말고 카카오톡 저희 서울 캠퍼스타운 창공시에도 업로드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지금 조금 바쁘셔서 식사하러 가셔야 되면 식사하신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 참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세요. 내년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릴 것을 기약하며 저희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